저희 4주차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3주차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제 사정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는데 아직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지난 3주차의 내용은 4주차, 5주차, 기타 등등 그 뒷내용과 연계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3주차 수업을 설령 안 들었다고 해서 오늘 내용을 못 따라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편한 시간에 중간고사 전에는 보셔야겠죠. 중간고사 전에 편한 시간대에 시청해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보드 보셨겠지만 오늘은 자료와 함께 데이터 zip 파일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안에는 3개 정도의 CSV 파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파일 못 받으셨다면 압축 파일 지금 잠시 받아주시죠. 강의 자료와 압축 파일을 오늘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OT 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오픈코스웨어 선정 강좌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강의가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최근까지 봤을 땐 그랬는데 강의 자료 드리고 강의 영상 드리고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번 주 중에 2, 3주차 그리고 4주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적절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특정 주차 영상이 문제가 있거나 안 올라오거나 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연락 준 수강생이 계셨는데 그럼 제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챌린지에 있어서도 한 3, 4분 정도 이렇게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벌써 챌린지 참가할 대회를 결정하셔서 지금 하셔도 좋고 나중에 하셔도 좋지만 누차 강조드린 내용대로 그 챌린지를 뒤늦게 마감에 닥쳐서 하시려고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 그때 하는 대회가 없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찬찬히 시체말로 각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강좌 관련해서 혹시 질문? 네. 저희가 지난 시간이 비대면이었죠. 오늘부터 모든 대면 수업 때에는 이젠 출석부가 확정됐기 때문에 QR을 이용해서 출석 체크할 예정이고요. 제가 쉬는 시간 직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출석 점수는 없는 거 아시죠? 학칙상으로만 출석 규정을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을까요? 자, 오늘 내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형회귀라고 큼지막하게 테마가 보이는데 이 테마를 오늘만 배울 거는 아니에요. 이게 회귀라는 게 굉장히 몸집이 큰 방법론이기 때문에 한 1.5주에서 2주 정도로 걸쳐서 우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선형회귀 자체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회귀식을 탄생시킬 수 있는지 또 그 회귀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그 뒤에 굉장히 추가로 배울 내용들이 더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만든 회귀식이 얼마나 좋은 회귀식인지 평가한다고 하죠. 이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평가 지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정규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등은 저희가 다음 주 초에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귀의 기초를 다룬다. 그리고 파이썬으로 실습해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귀를 보기 전에 리그레션이라고 하죠. 회귀를 보기 전에 우리 테마 1에서는 상관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거창하게 돼 있어요. 상관 분석이라고. 근데 두려워할 게 없는 게 그냥 상관계수를 보는 게 상관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상관계수라는 거는 여러분이 기초통계 등 여러 교과목을 통해서 이미 다루어 보셨을 거예요. 이 상관계수 가 뭔지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선형회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데이터셋을 딱 받았을 때 상관 분석을 하는 게 보통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기로 해요. 자, 둘 이상의 별량 사이 관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30명의 토익 성적과 탭스 성적이 주어져 있다고 하자. 토익과 탭스 성적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할까? 여러분 둘 다 익숙한 시험이죠. 토익도 영어 시험, 탭스도 영어 시험이고 혹시 탭스 보신 분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살면서. 그죠? 몇몇 뭐 전문연이라든지 기타 등등 각지에서 탭스를 요구하는데 이게 참 저는 탭스를 여러 번 봤어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진로나 그런 거에서는 탭스를 많이 요구를 해서 탭스를 많이 봤었는데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영어를 저렇게까지 꼬아서 내면 제가 탭스가 꼬는 정도로 데이터과학 시험 문제를 꼬아서 낸다면은 평균이 한 20점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시험인데 아무튼 둘 다 영어 시험이고 출제 방식이 다르고 만점도 다릅니다. 토익은 5점 단위에 990점 만점인 거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탭스는 또 600점 만점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성적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할까? 쉽게 얘기해서 잘하는 놈이 잘하냐? 라고 묻는 겁니다. 토익 잘 본 놈이 탭스도 잘 보겠냐?
탭스 못 본 놈이 토익도 별로겠냐라고 묻는 거지요. 자, 이 질문을 할 법한데 이게 상관 분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제가 zip 파일로 드린 데이터 셋들 열어보시면 그 중에 english.csv, 잉글리시로 시작하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파일에 보시면 제가 데이터 셋을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결측치나 기타 더러운 값 없고요. 그냥 깔끔하게 30명의 토익, 탭스, 토플 성적을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토익은 말씀드린 대로 990만점에 5단이라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탭스는 600만점에 1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토플도 있죠. 토플은 IBT가 120점 만점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갑, 을, 병, 정, 무가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행을 수험생 갑이라고 생각한다면 수험생 갑은 토익을 950점 맞은 거고요. 탭스를 584점, 600점 만점이라고 했습니다. 토플은 119점, 굉장히 잘 본 겁니다. 수험생 을은 토익이 695점, 3행이 되겠죠. 탭스가 뭐 386점 등등, 수험생 병은 315점, 142점, 42점 등등의 점수가 나타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질문은 요겁니다. 어떠한 두 어학시험을 놨을 때, 서로 다른 두 어학시험을 놨을 때 이들 점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냐, 즉 이거 잘 본 놈이 저것도 잘 보고 저거 못 본 놈이 이것도 못 보냐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린 이거를 상관 분석, 상관계수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상관계수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 상관 분석의 핵심은 상관계수를 보는 건데 상관계수는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이 상관계수가 있고 저 상관계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통계학이든 아니면 컴퓨터 과학이든 데이터 과학이든 흔히 그냥 상관계수 보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100이면 거의 90 정도는 저걸 봅니다. 뭐라고 써있죠? 피어슨 코렐레이션 코에피션트인데 코렐레이션이 상관, 릴레이션이잖아요. 코렐레이션이 상관이고 코에피션트가 계수기 때문에 저걸 한글로 표현하면 피어슨 상관계수가 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관계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는요, 두 변수 간에 존재하는 딱 우리가 요구하는 상황이지요. 토익 점수라는 변수와 탭스 점수라는 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선형적 상관관계를 수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저 선형적은 많이들 익숙하시죠? 리니어라고 하고 선, 말 그대로 직선관계, 1차 함수의 관계를 가진냐 그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수치로 나타냈다면 스케일이 존재할 텐데 그 스케일은 절대값 1 이하가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1부터 0도 가질 수 있고요. 1까지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걸 벗어나지는 못해요. 식이 그렇습니다. 값이 0일 수가 있는데 0인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값이 낮을수록 상관관계가 덜하다라는 거예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낮은 거는 마일에서 1 사이 값 중에 제일 낮은 건 마일이잖아요. 근데 마일이라고 해서 상관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절대값이 낮은, 즉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적다 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호가 존재한다라는 건데 부호가 양이면 양의 상관, 음이면 음의 상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뭐 고교 대학 과정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개념일 거예요. 예시를 제가 밑에 가지고 왔는데 A부터 F까지 두 변수의 상관을 줄지어 놓은 거죠. 특히 뭘로? 점, 다트 플러스 형식으로 상관관계를 표현한 겁니다. 자, A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스포를 당하고 있지만 R, 즉 피어슨 상관계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R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이거를 안 보더라도 뭐인 걸 안다? 아주 강한, 가장 강한 음의 상관이라는 걸 압니다. 음의 상관이라는 걸 좀 더 풀어 쓰자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는 도리어 추락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반비례, 정확히는 음의 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지금 가능한 한 가장 센 음의 상관이다라는 거고요. 가장 센 게 어느 정도로 세냐? 지금 얘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아예 직선, 이건 제가 좀 못 그려서 이런 거일 뿐이고 아예 직선에 그대로 따르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를 완전히 리니어하게 음의 상관을 따른다. 즉 가장 강한 음의 상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면에 아주 부호를 뒤집어서 보면 D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자, 좀 더 잘 그린 것 같아. 이 친구는
반대입니다. 뭐가 반대냐면은 직선의 방향이 반대야.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이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이 직선 위에 모든 점이 분포하는 건 맞아요. 결국 얘는 그냥 상관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센 리니어리티를 가지냐를 묻는 거기 때문에 얘보다 셀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직선 위에 다 있잖아. 그럼 가장 강한 선형 상관관계, 그것도 양의 선형 상관관계를 가지니까 R 값이 플러스 1일 수밖에 없다. 결국 부호 떼고 붙을 때 절대값이 클수록 직선에 누워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직선에 좀 덜 누워있는 케이스는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충 직선을 그었을 때 한 요 정도가 될 건데 직선에 그대로 누워있는 친구들도 보이지만 직선을 좀 벗어난 친구들이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한 10개 정도의 점을 몽땅 다 지나는 단일 직선을 그릴 수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대충 걸맞는 직선, 적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적합한 직선을 그렸을 때 직선 위에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씩 떨어져 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선 위에 많이 라이, 누워있네 라는 의미에서 강한, 맥시멈은 아니지만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향하죠. x가 올라가면 y가 떨어지는 구조야. 그렇다면 마이너스 0.9 정도가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구체적인 식, 통계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관계수를 데이터를 딱 주고 상관계수를 계산하라 라는 것까지는 안 살펴볼 예정입니다. 적어도 피어슨에서는. 자, 마찬가지로 방향은 우상향, 즉 방금 본 거랑 반대지만 역시 선에 비교적 많이 누워있는 편, 이런 E 같은 케이스, 알파벳 E 같은 케이스를 강한 양의 상관이 있다. 0.8에서 9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C나 F 같은 경우, C를 먼저 볼까요? C의 경우에는 내가 뭔 선을 그리든 간에 선으로 묘사하기는 어려운 데이터 플롯인 것 같아. 요 선을 그리든, 요 선을 그리든, 선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냥 유치원생이 찍은 것 같죠, 점을. 그래서 이런 C 같은 경우는 우리가 0에 가깝다. 다시 말해 상관이 거의 없다라는 거고, F는 사실 상관이 그냥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얘를 그리면 지금 반원을 그대로 따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뭐야? 우리는 그냥 상관이 아니라 선형 상관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무슨 직선을 그리든 간에 얘를 그리든 쟤를 그리든 직선에 부합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F의 경우에도 우리가 0에 가까운 상관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관계수, 정확히는 피어슨 상관계수의 정의와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데이터 프레임 내에서 우리가 상관계수를 도출하는 법,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어슨을 우리가 한 땀 한 땀 계산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바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CORR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CORR 구문을 활용하면은 코렐레이션의 준말이죠. 데이터 프레임 내에 존재하는 상관계수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주목할 건 뭐냐면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 토익, 탭스, 토플 셋이란 말이지. 근데 우리가 토익과 탭스, 토익과 토플, 탭스와 토플 이렇게 세 쌍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변수가 3개라는 말인 즉슨 토익과 탭스의 상관을 분석할 수가 있고 토익과 토플의 상관을 분석할 수가 있고 탭스와 토플의 상관을 분석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세 가지 중 뭐가 됐든 간에 그냥 CORR을 때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어차피 얘를 때리면 그 세 쌍에 대한 모든 결과를 다 반환해 준다라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직접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파이썬 편집기 또는 콜앱을 지금 켜주시죠. 저도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켜시는 동안 저도 데이터를 좀 올리도록 하지요. 오늘 쓸 것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중에서 잉글리시를 지금 쓸 겁니다. 지금은 english.csv를 활용할 거고요. 여기 위에 모든 값이 다 있다. 한번 열어라도 드릴까요? 예, 이렇게 3개의 영어 어학 시험
대한 30명, 총 30개 행입니다. 요 1행 빼고 30개 행의 데이터가 결측처 없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파이썬 환경을 켜셨으면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을 해볼게요. 인포트 판다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이 판다스를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다뤄봤다라는 전제하에 진행되기는 하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판다스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움직이기 위한 도구가 되겠고, 그래서 지난 비대면 영상 때도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착안한 지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죠. 이 데이터 프레임은 열과 행들을 가지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열은 사실상 각각의 개별 변수를 의미한다. A열은 토익 변수, B열은 탭스 변수, 이렇게 열은 일반적으로 변수를 의미하고 행은 각각의 데이터, 로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english.csv 가 있다라는 전제하입니다. 여러분 기본 경로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얘를 불러오는 방법은 익히 아실 겁니다. read CSV를 이용해서 english.csv 또는 다른 개발 환경을 쓰시거나 다른 경로에 저장한 분들은 그 절대 경로를 여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로를 밝혀서 read CSV를 한 뒤에 df를 열면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바로 볼 수가 있다. 뭐 보기라도 할까요?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볼 수가 있다. 즉 외부 파일을 탑재한 상태에서 그 파일의 정보를 df 통째로 긁어온 거고요. 토익, 탭스, 토플 세 가지 변수가 결측치 하나 없이 29행까지 30개가 완벽히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뭐 민망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df.core, 다시 말해 우리가 상관계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타깃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core를 때리면 된다라는 건데, 상관계수에는 사실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른 거 배우기도 할 거고요. 피어슨 상관계수를 결과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딘가에 들어가야겠죠. df_core에다가 한번 대입하고 출력해 보도록 하죠. 자, 돌리기 전에 제가 말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특별한 쌍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토익, 탭스, 토플 3개가 있고 그 3개의 변수는 3콤비네이션인가요? 3쌍을 만들 수 있지만 어느 쌍을 지정 안 했어. 왜? 어차피 얘가 해주니까. 결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이미 결과창에서 눈치챌 만합니다. 뭐를? 각각의 쌍을 얘가 알아서 만들어주는구나. 즉, n개의 변수가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상태에서 그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 코어 때린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n by n 쌍쌍바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관계수를 출력한다라는 건데, 자, 토익과 토익의 상관계수는 1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놀랍지 않죠. 왜냐하면 나랑 거울 속에 나는 똑같아야 되니까. 토익과 토익은 실제 식으로도 상관계수가 당연히 1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 자신이니까. 반면 토익 탭스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봄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토익 탭스의 경우에는 0.98이라는 건데 뭐라고 우리가 한글로 표현한다? 매우 강한 양의 상관이라고 표현하죠. 토익과 탭스 사이에는 매우 강한 양의 상관이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볼까요? 토익과 탭스 사이에 매우 강한 양의 상관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탭스랑 토익 사이에 매우 강한 양의 상관이 있다는 거랑 동치고, 실제로 산수라는 그 식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 둘의 값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 순서를 바꾸는 건 피어슨 상관에서는 영향을 줄 수가 없다. 토탭이든 탭토든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또 다르게 주목할 거는 약간 반대의 의미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토익과 토플의 상관을 본 결과 0.065584가 나옵니다. 이러면은 사실 1보다는 훨씬 뭐에 가깝다? 0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0에 가깝다라는 거는 부호 상관없이 사실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리니어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 선형적 상관을 토익과 토플 점수 사이에선 찾기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토플, 토익은 순서만 바꾼 거기 때문에 똑같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 본 쌍이 뭐죠?
탭스 토플 쌍을 안 봤는데 탭토 사이에도 역시 0.022. 상관이 사실상 선형 상관이 없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테마, 이 챕터 시작하기 전에 상관 분석은 가장 먼저 보통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데이터셋을 딱 받고 뭐 결측치, 이상치 이런 것들 처리하고 나서 좀 정제한 상태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볼 거는 이거 이 변수랑 이 변수 너무 연관이 깊은 거 아니야? 사실상 동일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변수에서는 젠더를 그냥 MF로 표현하고 또 다른 어떤 변수에서는 젠더를 0, 1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꼴의 차이일 뿐이지 동일한 변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예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하거나 굉장히 함께 가는 경향을 가진 그런 변수쌍을 포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 분석은 돌려놓고 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품이 드나요? 그러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셋을 받아들면은 한번 상관계에서 보자, 돌려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가장 많이 본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약간 팝 퀴즈 느낌으로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토익 탭스 점수가 짤랄랄라 있는데 이 중에서 3번, 즉 을인가요? 을 학생의 토익 점수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빈 상태, 나도 넘버가 들어가겠죠. NAN이 들어간 상태에서 판다스에 그냥 코를 때려, CORR을 때린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그 행을 무시하고 정상 출력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변수의 특정 값이 결측이라 하더라도 CORR 자체는 문제없이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행은 무시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토익, 탭스, 토플까지 모든 성적이 다 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3번 행에 토익 점수만 없다라고 했을 때 토, 탭 사이의 상관계수를 출력하면 3행만 무시한 채 다른 행들을 가지고 상관계수를 계산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B와 C, 다시 말해서 이것만 누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탭스와 토플 사이의 상관계수를 찾을 때 그럴 땐 얘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때는 3행의 전체를 날릴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B, C의 모든 행들 다 가지고 결측치가 없으니까 B, C의 모든 행들을 가지고 상관계수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측치가 있더라도 돌아가긴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관계수를 도출하는 건 너무 좀 간단했어요. CORR만 때리면 된다. 이게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내에서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해석이 중요합니다. 사실 상관 분석 파트는 계수를 얻는 거는 컴퓨테이셔널하게 되게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유의할 건 피어슨 상관계수가 선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다라는 겁니다. 스크린에 살짝 올리는 버튼이 있었나? 잠시만요. 자, 카메라엔 잘 담기는지 모르겠네. 이 슬라이드만 잠깐 올려서 얘기할게요. 피어슨 상관계수라는 거는 제가 누차 강조드렸습니다. 그냥 상관관계가 아니라 선형적 상관관계만을 캐치하는 그런 지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상황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지의 변수 x와 y가 있고 행은 5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x가 1일 때 y의 값은 1이고요. x가 2일 때 y의 값은 4입니다. 3일 때는 9고 4일 때는 16이고 5일 때는 25랍니다. 자, 이 관계 우리 뭔가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관계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y는 악수. 좋습니다.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심지어 오차 하나 없지요. 그냥 칼같이 1제곱, 2제곱, 3제곱을 그대로 따르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x와 y가 상관이 없는 변수다라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애초에 이 상관을 그대로 따르니까 완전히 이 식을 따르는 상관이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얘를 가지고 피어슨 상관계수를 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 복잡한 사인식은 안 다루기로 했죠. 그래프로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데이터를 찍었을 때 뭐 대충 이렇게 X자로 표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왜? y는 x제곱이니까 이런 그 빗살무늬 토기 마냥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y는 x제곱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꼴이 될 텐데 이게 굉장히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아예 이 그래프를 그대로 따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캐치하는 거는 오직 리니어리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떠한 리니어리티를 띠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어떤 선을 긋든 간에 그다지 선형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 정도 그을까? 잘 안 보이실까 봐. 요 정도 그으면 사실 이 선 위에 모든 데이터가 가지런히 누워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 보여요. 당장 얘는 많이 벗어나지. 그렇다고 해서 뭐 요렇게 긋는다 해서 그러면 또 아래쪽 데이터가 심심해할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선 위에 많이 누워있다, 리니어리티가 세다라고 볼 만한 선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얘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뭐 데이터 프레임 만들 수도 있겠죠. 만들어서 돌려보면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해보면 그다지 막 0.9 수준으로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이건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눈으로 보고 머리를 굴려서 캐치한 상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 때는 그냥 코어 때리고 결과 보고 바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1도 하지 않고 그냥 코어 때렸더니 뭐 0.3? 그럼 둘이 상관없네 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선형적 상관만을 캐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정도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시 내리고. 자, 그렇다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정도 논의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한계를 극복할 방법은 없는 건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최소한 y는 x제곱이라는 식을 바로 꺼내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제곱 관계도 포착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걸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코어를 돌려보기 전에 무슨 시도는 해볼 수 있어? 혹시 제곱 관계일지도 모르니까 y'을 만들어서 몽땅 다 루트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x와 y'의 리니어리티를 체크해보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이 그거고 두 번째 방법은 이거보다 좀 더 세련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잠시 뒤에 논의해 보기로 해요. 자, 아마 통계학 등의 수업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큰 상관계수가 이 인과관계를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날짜별로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제가 수집을 하겠습니다. 365일 동안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수집을 하고 모기 개체수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아침에 모기 한 마리를 잡았거든요. 슬슬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바로 생기는 것 같아. 예. 아무튼 모기 개체수 데이터를 수집을 했을 때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을 했어요. 지금 x와 y가 딱 보이죠? 뭐 예를 들어 얘가 x, 얘가 y, x1, x2로 둬도 되고요. 그 두 별량의 상관계수를 피어슨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0.88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모기가 늘어나는 거는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많이 먹어서다. 자, 여기서 아무도 아이스크림 안 먹는다면 모기가 없겠죠? 예, 이런 논의를 전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어슨 상관 계수를 이용해서 상관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어디까지나 상관에 그친다라는 거예요. 상관을 넘어선 인과로 가면 안 된다. 즉 x1과 x2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를 여러분이 포착했든 간에 그게 x1 때문에 x2가 생긴다 라든지 x2로 인해 x1이 생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결론에는 상관 분석을 통해서는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세 번째도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상관계수의 크기와 기울기를 혼동할 수 있겠는데 자, 데이터셋 A 둘 다 토익 탭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이터셋 A에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생들을 가지고 우리가 플롯을 찍은 결과 이런 식으로 플롯이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많은 학생은 아니에요. 한 8명 정도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됐어. 자, 얘는 정말 정직하게 직선을 그을 수 있고 그 직선에는 모든 점들이 lie, 누워있죠. 자, 그러면 얘는 상관이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즉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값이 플러스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부호는 당연히
우상향하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1이겠죠. 자, 근데 데이터셋 B를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 논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방금 전에 우리가 왜 플러스 1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냐면 일단 우상향하니까 부호는 플러스, 파지티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선을 찍어봤더니 제가 흔들려서 못 그렸을 뿐이지 선에 정확하게 8개의 데이터가 라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얘도 결론적으로는 부호는 플러스, 상관관계 맥스, 그러면 뿔 1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얻는 결론은 데이터셋 A도 코렐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뿔 1이고 데이터셋 B도 상관계수가 뿔 1이라는 건데 이럴 수가 있나? 사실 A는 훨씬 더 기울기, 슬로프가 가파르고요. B는 훨씬 더 완만하거든요. 근데 A, B가 둘 다 피어슨 상관계수가 1일 수 있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 플러스 1이 맞다라는 거예요. 많이들 혼동하는 게 이 둘 중에 어디가 상관계수가 크기가 더 크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A조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슬로프는 어디까지나 얼마나 빠른 기울기로 성장 또는 하강하느냐를 의미해요. 즉 토익 점수 10점 높아지면 토익 점수가 10점 높은 학생은 탭스 점수가 뭐 10점 더 높은 경향을 띈다. 반면 얘는 토익 점수가 10점 높은 학생이 탭스 점수가 3점 높은 경향을 띈다. 이렇게 슬로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선형성 자체는 뭐가 중요하다? 기울기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기울기는 부호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선에 가깝냐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기울기랑 크기는 사실상 별개, 독립이다라는 거는 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네. 편의상 우리가 그 경우는 배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할 때 뭐 x의 값 그리고 x의 평균값 등등을 넣게 되는데 수직이나 수평인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된다는 자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배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웬만한 데이터에서 아예 모든 데이터가 수평이거나 수직인 경우를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뉘는 경우 또는 0인 경우만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논의를 좀 넓혀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아마 많이들 들으셨어요. 어딘가에서 뭐 상관계수, 상관분석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일 거예요. 자, 조금 새로운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할 때에는 선형적인 상관을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값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제가 방금 전에 답변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X값에다가 X별량 전체의 평균값을 빼고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인즉슨 모든 별량의 실제 값이 피어슨 상관계수 계산에 투입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약간 발칙한 시도를 할 수 있어요. 헤드라인 볼까요? 값이 아니라 순위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커션 1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1, 2, 3, 4, 5, 1, 4, 9, 16, 25는 사실 피어슨 상관계수 때리면 선형성이 높지 않아. 그렇다고 상관이 없냐? 아주 높은 맥시멈의 상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약간 생각을 틀어서 아니 왜 내가 굳이 1, 4, 9, 16, 25를 가지고 이 큰 수를 가지고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돼. 대신 이걸로 하면 안 돼?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요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데이터 프레임이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X의 순위와 Y의 순위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뭐 오름차순으로 세든 내림차순으로 세든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그냥 우리 편의상 실제 순위를 생각하겠습니다. 즉 5면은 제일 높은 거니까 1등이죠.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X의 순위는 얘 몇 등이에요? 전체 5개의 데이터 중에서 X 값이 몇 등인 거야? 5, 4, 3, 2, 1 중에 1이면 몇 등이죠? 혹시 식사를 안 하시고 오셨나요? 식사 사실 제가 안 했는데 5, 4, 3, 1 중에 1이면 몇 등이죠? 5등입니다. 마찬가지로 4등, 3등, 2등, 1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Y의 경우에도 1, 4, 9, 16, 25로 데이터가 팡팡 튀어요.
더 나가면 36, 49 더 튀겠지. 근데 공교롭게도 순위를 매기잖아. 그러면 1은 1, 4, 9, 16, 25 중에서 5등입니다. 꼴찌죠. 근데 마찬가지로 4는 4등이고 9는 3등이며 16은 2등이고 25는 1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뭐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값을 가지고 피어슨, 산식을 몰라도 돼요. 우리 상관계수 자체의 뜻을 알잖아. 리니어리티라는 거.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직선에다가 투영시켜 보니까 너무 직선스럽지가 않네. 그래서 니는 상관계수 낮아. 0.3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게 문제였잖아. 그러면 똑같은 산식을 쓰되 이 값이 아니라 요 값들을 넣고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해요. 그럼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산식을 몰라도 답을 알 수 있어요. 얼마? 1. 얘는 뭐냐면 여기다가만 살짝 그려드릴까요? 또 내리긴 그러니까. 했니? 왔다 갔다 하네. 자, 5431, 5431 가지고 우리가 상관계수를 그리라라는 거는 사실 얘나 같습니다. x 순위 그리고 y 순위 라고 했을 때 5,5가 한 점인 거예요. 즉 얘가 한 점인 거고요. 4,4가 순서대로 한 점인 겁니다. 3,3, 2,1, 1,1. 식을 몰라도 되죠. 얘가 직선 위에 가지런히 누워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아. 다시 말해서 54321, 54321 x순, y순으로 그렸을 때는 피어슨 코에피션트가 1일 수밖에, 정확히 플러스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 문제 해결했네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루트 y도 한번 만들어서 피어슨 때려본다라는 게 있었고 훨씬 더 세련됐다고 볼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뭐였다? 순위 상관계수를 도입하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진짜로 순위 피어슨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지 않죠. 우리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을 든 사나이. 예, 농담입니다. 스피어만 상관계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갈까요? 스피어만 상관계수라는 거는 순위 상관계수의 일종입니다. 제가 왜 일종이라고 할까요? 다른 게 있어서 그래요.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순위 상관계수의 일종이고 값 대신 순위로 상관계수를 찍어 맞히자라는 거예요. 값을 순위로만 바꿨을 뿐이지 나머지 모든 거는 뭐다? 피어슨, 일반 상관계수를 계산할 때랑 동일하게 산식을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출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달라질까? 일단 코드 한번 돌려보죠. 예. 코드를 돌려보자고 한 이유가 그냥 딸깍만 바꾸면 돼서 그래요. 피어슨을 스피어만으로, 이 낱말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코렐레이션을 계산을 하는데 그 메서드를 값을 기반으로 한 피어슨이 아니라 순위를 기반으로 한 스피어만으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럼 분명한 건 결과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달라질 건데 확실하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건 뭘까? 다른 산식은 다 똑같다며. 그 말인 즉슨 아하, 마일부터 1까지를 범위로 가진다는 특성. 절대값이 1이랑 가까울수록 관계가 세다라는 특성. 그런 것들은 모두 같겠다라는 거죠. 다만 값 대신 순위를 썼을 뿐. 결과 한번 볼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토익과 탭스가 원래 좀 높은 상관이었고 피어슨 기준에서는 토익, 토플, 탭스, 토플이 낮았습니다. 결과 볼까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돌려보았을 때 결과가 비슷합니다. 분명한 건 숫자는 달라졌어요. 방금 전에 0.98 샬라샬라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0.97대로 바뀌었고 다른 값들도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111 빼고는. 그런데 주목할 건 뭐다? 상관 자체는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아, 적어도 잉글리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잉글리시 데이터셋에서는 값을 가지고 상관을 매기든 순위를 가지고 상관을 매기든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드라마틱한 차이가 없었지만 만약에 돌려보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요걸 가지고 피어슨 때린 다음에 스피어만 때렸다. 그러면은 드라마틱하게 달라졌겠죠. 0점 중반대였던 게 1이 나올 테니까.
이게 순위 상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 이렇게 실제로는 지대한 상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리니어리티라는 한계로 인해서 캐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피어슨 대신 스피어만도 한번 써봐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고요. 사실 그렇죠. 이게 뭐 코스트가 듭니까? 피어슨 해봤다가 스피어만 해볼 수 있는 거잖아. 여러 가지 다 시도해 보는 걸 권장을 드리겠고요. 어떤 데이터셋이 됐든 간에. 자, 반면에 제가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가 순위를 기준으로 하는 상관계수가 피어슨, 스피어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캔달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는데 그 캔달 상관계수는 우리가 실제로 산식까지 볼 거예요. 어떻게 캔달을 계산하고 그 캔달이 가지는 상관계수로서의 의미는 무엇이냐? 는 10분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분 쉬었다가 57분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잊지 말고 출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다시 남은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R 혹시 못 찍으신 분들은 끝나고 다시 나오시면은 제가 QR 한 번 더 보여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저희 상관계수 처음에는 피어슨으로 시작을 했고 피어슨이 가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니어리티, 선형성밖에 못 캐치한다. 그러면 우리가 순위 상관계수라는 새 개념을 창안하면 되지 않느냐? 새로 창안한다라기보다는 진짜 토시 하나만 바꾸는 거였어요. 값 대신 랭킹을 넣는다. 피어슨과 동일한 산식의 스피어만은 값 대신 랭킹을 넣는 거에 불과하다. 하지만 리니어리티가 아닌, 리니어리티를 띄지 않는 경우에도 캐치할 수 있다. 상관관계를 캐치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 말고 아예 스타일을 바꾸어서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순위 기반 상관계수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다? 스피어맨과 대비되는 캔달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이 캔달의 경우에는 우리가 산식까지 한번 계산식까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계산하냐? 정확히는 캔달 타우 값을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캔달 상관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캔달 타우 상관계수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전체 순서쌍이 일단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 순서쌍들의 뺄셈 값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콘코던트, 두 번째는 디스코던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뭔가 좀 합일된이라고 할까요? 합일된 번역체가 없어서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가져왔는데 뭐 제 딴에서 번역을 해드리자면은 조화 순서쌍과 비조화 순서쌍의 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영단어 뜻이 그렇죠. 콘코던트는 조화 순서쌍, 디스코던트는 비조화 순서쌍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필기가 좀 필요해서 스크린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제가 데이터를 30명 거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6명 정도로 축약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 대해서만 축약을 했는데 자, 여기서 캔달 타우의 분모 먼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분모가 훨씬 쉬워요. 전체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순서쌍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행들, 서로 다른 행 두 개를 고를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번 행과 3번 행은 서로 다른 학생의 데이터죠. 이게 한 쌍인 겁니다. 즉 2번 학생과 3번 학생. 이 한 쌍을 구성하는 겁니다. 2번 학생과 4번 학생도 한 쌍을 구성하겠죠. 2번 학생과 5번 학생도 한 쌍을 구성할 거고 다만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2번, 5번이나 5번, 2번이나 그냥 한 묶음인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2번, 3번 학생 한 쌍, 2번, 4번 학생 한 쌍, 2번, 5번 학생 한 쌍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2번부터 7번까지만 보기로 했기 때문에 총 6명인 겁니다. 자, 가능한 한 쌍, 약간 확통 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가능한 모든 쌍은 몇 가지입니까? 15가지인가요? 어떻게 계산하냐? 콤비네이션 정의까지 갈 것도 없이. 이지요. 우리가 뭐랑 한 쌍이 되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6명이고 여기에는 6명에서 지 자신 빠지니까 5명. 근데 순서 바꿔도 동등하다고 했죠. 그래서 2분의 6 곱하기 5, 즉 6 컨비네이션 2
또는 15쌍이 존재할 겁니다. 일단 15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켄달 타우의 분모는 15가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15분의 몇이냐가 곧 상관계수라는 겁니다. 그 밖에는 똑같아요. 우리가 상관계수가 보통 마이너스 1에서 1 스케일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거 해석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분모가 15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분자는 뭐를 가질 수 있느냐? 콘코던트, 다시 말해 조화 순서쌍과 비조화 순서쌍의 차를 계산하라라는 건데, 조화 순서쌍과 비조화 순서쌍의 차라는 거는 얘가 적어도 운명이 둘 중 하나로 갈린다라는 거예요. 2번 학생과 3번 학생, 950, 584인 학생과 695, 386인 학생을 비교했을 때 이 둘은 조화를 이루거나 비조화를 이루거나 둘 중 하나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화 순서쌍이라는 건 뭐냐? 이쯤 돼서 감이 오는 분들도 있을 텐데, 조화 순서쌍이라는 거는 토익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탭스 점수도 더 높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토익 점수 높은 사람한테 제가 별을 줄게요. 2번, 3번 중에 어디에 별이 들어가냐? 여기에 별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695 맞은 놈보다는 950 맞은 놈이 더 잘했으니까. 자, 근데 그러면 이 별 맞은 학생이 탭스도 잘했냐라고 물었을 때 탭스도 잘했습니다. 그냥 뛰어난 학생이네요. 자,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아, 콘코던트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두 별량과 두 행을 딱 놓고 보았을 때, 아, 잘하는 놈이 잘하냐, 높은 놈이 딴 것도 높냐가 콘코던트, 조화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확실한 건 조화거나 비조화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편의상 우리가 켄달 타워를 계산할 때 동순위라든지 조화 비조화 중 어떤 것도 아니라든지 하는 건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화 비조화 중 하나인데 지금 얘는 잘한 놈이 잘한다, 토익 잘 보는 놈이 탭스도 잘 본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콘코던트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콘으로만 쓸게요. 한 번만 쓰고. 자, 그럼 2번, 4번이 조화를 이루냐 한번 보았을 때 조화를 이룰까 말까 하고 보니 체크를 할게요. 2번과 4번입니다. 자, 2번, 4번 중에서 토익 잘 본 놈은 2번입니다. 근데 2번은 공교롭게도 4번보다 탭스도 잘 봤습니다. 584 대 14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조화쌍, 콘코던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5번으로 갈까요? 2번과 5번. 으로 갔을 때 2번이 토익 점수, 2번은 그냥 다 잘하는 것 같아요. 2번은 5번보다 토익도 잘 봤는데 탭스도 잘 봤다. 그럼 얘도 콘코던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사실 토익 탭스는 상관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주 높기 때문에 거의 조화일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하다 보면 어떤 변수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조화, 비조화가 고루 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대 몇 했을 때 총 15쌍 중에서 이를테면 예시입니다. 예시. 자, 제가 편의상 조화, 비조화 중 하나는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컨이 9쌍이에요. 자, 그러면 디스코던트는 몇 쌍?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9 빼기 6을 15로 나눈 값. 다시 말해 5분의 1인가요? 플러스 0.2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켄달 타우 상관계수, 순위에 기반한 켄달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어차피 조화가 아니면 비조화라며. 편의상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냥 전체 순서쌍분의 조화 순서쌍만 세면 그 비율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뺄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하나라도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왜 빼지? 뭐 그냥 콘만 계산하면 그 반대가 디스라는 건 분명한데. 이거 이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틀려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콘코던트만 분자로 때려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정의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상관계수는 피어슨이든 스피어만이든 칸델이든 오늘 세 가지를 배웠는데 그 세 가지 모두 뿌릴 마일로 직관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얘가 산식이 다르고 계산 방식이 다르더라도 어쨌든 뿌릴 마일 사이에서 해석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전부 비조화,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전부 비조화인 상황을 생각했을 때 디스코던트를 빼지 않으면 15분의 빵이 돼서 전체 스케일이 0에서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모두가 디스코던트라면 정직하게 마이너스 1이 나오도록 그렇게 스케일링을 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의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캔달을 구하는 코드의 경우에는 제가 굳이 슬라이드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 이거를 뭘로 바꾼다? 철자에만 맞게 캔달이라고 잘 써주면 되겠다. 그렇게 캔달 개수도 구할 수 있겠고요. 왜 얘는 제가 사실 어차피 둘 다 순위 기반인데 왜 굳이 두 개 각각, 심지어 얘는 산시까지 알려드렸을까? 데이터 과학의 목표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지만 사실 분명한 건 이 코드를 하나하나 그냥 따라가는 건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이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그냥 강의자료 보고 코드 그대로 베껴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코드를 쓰면서 이 방법론은 이런 기저 아래 놓여져 있구나. 이 식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거구나. 이런 데이터셋이라면 캔달보단 스피어맨이 적합하겠구나. 이런 인사이트를 찾으시는 게 사실 이 과목의 주된 목표 중 하나거든요. 그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스피어맨 딸깍 해보는 걸 넘어서 어떻게 캔달이 계산되고 어떻게 스피어맨이 계산되는지 방법이라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이 산술적인 식까지 보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피어슨의 기초에서 스피어만으로 구할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네. 맞아요. 좋은 포인트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데이터셋을 넣어드리면서 공교롭게도 그냥 동점인 게 들어갔을 뿐이에요. 캔달에서는 실제로 순서쌍을 계산할 때 전체 순서쌍을 계산하든 조화 비조화를 계산하든 간에 동순위는 그냥 편의상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셋은 적어도 우리 시험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안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계산할 때 어떻게 들어가냐? 그냥 무시되겠습니다. 동순위 행은 무시된 상태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을까요? 적어도 시험에서 english.csv를 그대로 드리진 않겠죠. 왜? 29C2를 여러분이 다 힘들겠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 손을 한번 풀어볼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엑서사이즈 1 풀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생명과학을 하신 분들은 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독일의 생물학자 카를 베르그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같은 종의 동물이라면 서식지 평균 기온이 낮을수록 추운 데서 살수록 동물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극곰 추운 데서 사니까 몸집 크죠. 막 사람도 찢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걸 베르그만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니멀.csv를 드렸습니다. 제가 압축 파일 안에 있어요. 그 데이터로부터 평균 기온과 동물 크기 사이의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값을 토대로 베르그만의 법칙이 성립하는지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얼마 안 걸리거든요. 짧게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1분 뒤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볼게요.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령 못 풀었더라도 함께 보죠. 애니멀.csv 그새 런타임이 나갔네. 애니멀.csv가 있다는 전제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코드랑 구조적으로 거의 동등해요. 동등한데 뭐만 차이가 있냐? 일단 파일명, 불러오는 데이터 프레임에 원본 파일명이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상 뭐를 찾겠다라는 거, 선형 상관이 얼마나 센지 찾겠다는 거. 자, 평균 기온과 동물 크기 사이의 상관계수를 찾아보기 전에 데이터 프레임 생긴 거나 한번 봅시다. 자, 템퍼레처 하이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서식지의 평균 기온인 것 같고요. 도시 기준, 섭씨 기준. 하이트는 아마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크기.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얘 사이의 코렐레이션, 눈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정확한 값을 피어슨 기준으로 얻을 수 있겠어요. 두 개의 변수밖에 없으니까 값은 사실상 하나밖에 안 나오겠네. 지 자신과의 상관계수를 빼면. 1 무시했을 때 마이너스 0.999라는 거는 거의 조작한 수준의 정확한 선형성이죠. 이럴 수밖에 없죠. 제가 조작해서 드렸으니까. 예, 아무튼 템퍼레처 하이시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에 사실상 거의 그냥 가까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템퍼레처 하이 사이에서 아주 강한 맥시멈에 가까운 음의 상관이 있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자면은 템퍼레처가 높을수록, 즉 서식지의 평균 기온이 높을수록 크기가 작아진다. 이고 같은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템퍼레처, 서식지 평균 기온이 낮을수록 하이트, 크기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서식지 평균 기온이 낮을수록 동물의 크기가 커진다고 주장한 베르그만의 주장은 참이다.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방법을 세 가지를 다 해본다면, 즉 스피어만도 한번 해본다면, 예, 다르지만 똑같이 마이너스 1에 근접한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캔달, 순서쌍에 기초한 캔달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네, 이렇게 역시 아하, 산식이 다르니까 값도 다르게 나오지만 결국 셋 다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즉 베르그만의 법칙이 참에 가깝다라는 거를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상관 분석 파트 내용 전개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에요. 어느 정도 기준 하에서 상관이 강하다, 약하다 얘기할 수 있는가? 사실 강하다, 약하다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답은 명확히 모든 데이터와 모든 분야에 통용되는 기준은 없다가 정답입니다. 우리 기초통계 교과서 보면은 뭐 0.7, 0.5 단위로 구분한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일 뿐이지 사실 분야마다 크게 다릅니다.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뭐 우리가 배운 기법을 적용한 실제 연구라든지 논문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걸 보여드릴 텐데 각 부문마다 평가하는 바가 달라요. 즉 어떤 분야 같은 경우에는 피어슨 상관계수가 0.6보다 크면 굉장히 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야는 뭐 0.4가 기준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R 스퀘어가 됐든 상관계수가 됐든 이렇게 강하다 약하다가 나뉘는 지표의 경우에는 분야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베르그만의 법칙을 만약에 이렇게 정의한다면 2번은 틀린 게 됩니다. 어떻게 정의하면 틀린 게 되냐면
서식지의 평균 기온이 낮기 때문에 동물의 크기가 커진다라든지 서식지가 덥기 때문에 동물이 작아진다. 이렇게 인과를 포함해서 주장하게 되면은 아예 문제가 상관에서 인과로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그런 경향을 띈다는 주장이거든요. 즉 낮을수록 동물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는 단순히 분포와 우하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인과라는 게 숨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장은 참이라고 이 문제에선 결론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인과와 상관이 그렇게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질문 있을까요?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네. 자, 드디어 오늘의 본 토픽으로 넘어가겠네요. 선형 회귀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사가 있었어요. 2020년이면은 코로나가 아주 창궐, 한창이었던 시절이죠. 내 수능 점수 돌려줘. 이게 뭔 소리냐면 영국에서도 우리 수능에 해당하는 A레벨이라고 하나요? 레벨 A라고 하나요? 우리 수능에 해당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수능을 치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2020년이면 코로나가 진짜 직격탄을 했던 그런 시절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신이나 모의고사 같이 기존 학생의 데이터를 고려해서 알고리즘이 그냥 수능 등급을 줘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수능장에서 얼마나 잘할지 모르는데 다만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진짜로 수능 등급을 줘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수능장에 안 간 사람인데 내 1학년 내신 평균 등급, 2학년 내신 평균 등급, 3학년 내신 평균 등급이 있고 데이터로 있고 그리고 내 3학년 6월 모의, 3학년 9월 모의 원점수 총점이 300점 만점으로 있다고 할 때 그걸 바탕으로 내가 수능장에 가서 300점 만점에 몇 점 받을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담으로 말하자면은 제 지인 중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모의고사를 몇 번 보잖아요. 뭐 학력 평가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고. 근데 항상 하나를 잘 보고 다른 게 좀 그냥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 1, 3, 3, 4, 3이라든지 뭐 3, 1, 3, 4, 3이라든지 그렇게 항상 하다가 수능장에 딱 들어갔는데 몽땅 1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본인의 생각보다 훨씬 더 본인이 만족하는 학교에 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약간 엑조디아형 인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다가 당일날에 모든 걸 잘해버리는 그런 케이스인데 아무튼 뭐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사실 우리 대충은 알잖아. 내신 평균이 이 정도고 모의고사가 이 정도라면은 수능장에 가면 이 정도 보겠다. 내신 모의 잘하는 친구들이 수능장에서도 잘 보겠지.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어떠한 식을 세울 수 있냐. 이런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을 보기 전에 이걸 먼저 볼게요. 제가 데이터셋 올려드린 것 중에 스코어.csv 혹시 있습니까? 없나요? 없으면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빠졌나 했는데 스코어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올려서 다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코어.csv만 따로 올려드릴게요. 자, 제가 별도로 하나 더 올려드렸거든요. 스코어.csv를 지금 받고 뭐 콜앱이나 기타 등등 개발 환경에 탑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슬라이드로 돌아갈게요. 블랙보드 강의 자료 탭을 새로 고침하면 아마 새로운 스코어.csv가 올라가 있을 거고 그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내신 평균 등급 1학년 때 1부터 9 사이겠죠. 1.00과 9.00 사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1부터 9등급 사이에 평균 몇 등급이었는지, 2학년 때 몇 등급, 3학년 때 몇 등급, 9등급제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고 모의고사 원점수, 수능과 똑같이 300점이라고 하겠습니다. 300점 만점에 몇 점 맞았는지를 바탕으로 수능 원점수의 총점을 예측하겠다.
라고 한다면 데이터셋이 요렇게럼 생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스튜던트 0001부터 몇백 명의 데이터를 제가 가공해 드렸어요. 가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스튜던트 1번의 경우에는 1학년 때 내신 등급이 5.14 등급이었다는 겁니다. 2학년 때 내신 등급 평균이 1.29, 1부터 9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스케일이. 3학년 때는 4.19라는 거고 6월 모의는 261점, 9월 모의는 251점인데 수능장에 실제로 간 데이터가 있어요. 있는데 그 결과가 300점 만점이라는 겁니다. 2번 학생의 경우에는 651 정도였고 230, 270인데 299다. 299면 아무튼 뭐 이렇게 맞았다고 치고 299 등등의 점수가 나타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좋은 식, 훌륭한 식을 만들어 보자. 어떤 식?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y 이꼴 세타0부터 뭐가 많은데 복잡하게 갈 것 없어요.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세타0는 다른 세타1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타1부터 세타5까지는 모두 x의 개수꼴이에요. x1의 개수, x2의 개수, x3의 개수. 근데 얘는 혼자 떨어져 있는 걸 보니 얘가 상수항이 되겠고 그 의미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논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얘의 경우에는 변수도 3개, 각 변수에 딸려 나오는 개수도 3개, 총 3쌍인데 이 3쌍의 항이 의미하는 건 학년별 내신 평균 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X1이 1학년 내신 평균 등급인 거고요. 얘는 개수에 불과합니다. X1은 1학년 평균 등급, X2는 2학년 평균 등급, X3는 3학년 평균 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 5는 뭐겠어요? 두 쌍인 거 보니까 6모, 9모겠네. 모의고사 원점수 총점이 X4가 6모 원점수, X5가 9모 원점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뭐냐면 Y가 수능 성적이고 이 우측의 값을 모두 더해서 좌측의 수능 성적을 한번 맞춰보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식을 세워요. 가상의 식. 진짜 데이터를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대충 세워볼게요. 더하기 3x2 더하기 0.5x4 더하기 0.3x5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우리가 뭐를 맞힐 수 있다? 수능 점수를 대략 때려 맞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나는 실제로 내 수능 점수가 몇 점인지 알고 있어요. 방금 보면은 모든 스튜던트들의 수능 점수가 적혀 있었잖아. 자,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애써 블라인드 처리하고 내 다른 데이터들을 때려 넣어보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능장에서 삐리리 점 맞았는데 내 1학년 내신 등급이 3등급이야. 괄호를 칠 필요가 없으니까. 2학년 때는 2등급이야. 3학년 때 1등급이야. 그리고 6모 결과 200점 맞았어요. 9모 결과 좀 아쉬워. 100점 맞았어. 좀 아쉬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자,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100 더하기 산수죠, 산수. 6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100 더하기 3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정도의 스탯을 보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는 뭐다? 예측을 하자면은 246점인가요? 이렇게 내가 수능장에 갖고 결과도 알지만 모른 척 했을 때 이 식으로 예측하자면 246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개수들은 뭔가 아쉽습니다. 제가 진짜 막 찍었잖아. 세타0 대충 100이라 찍고 세타1 대충 2로 찍고 세타2 대충 3이라 찍고 자, 근데 이 식에는 조금 아쉬운 점들 못내 아쉬운데 하는 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아무거나 말씀해 보실까요? 제가 세타를 별로 좋게 안 정했는데 안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좋나요? 그럴 리는 없어요. 세타가 뭐가 좀 아쉬울까? 틀려도 됩니다. 아무나 말씀해 보세요. 100, 2, 3, 4, 0.5, 0.3 이렇게 제가 임의로 정했는데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니에요. 왜일까? 내신이 과소평가됐다. 너무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신이 과소평가돼 있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1학년 때 내신 등급이 9등급이야. 그게 제일 못 본 거고요. 1학년 때 내신 등급이 1등급이야. 그게 제일 잘 본 거죠. 그러면 1과 9가 가질 수 있는 스케일 차이가 8이에요. 8. 결국 얘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봤자 x1 값은 8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최고 인터벌이.
근데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점수가 차이 나봤자 1학년 내신 등급이 줄 수 있는 영향은 16점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1에서 9가 됐어요. 1등급을 입력했다가 9등급이 됐어. 그러면은 이 산식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1에서 9가 되면은 x1이 8만큼 증가한 거죠. 그럼 수능장에서 16점만큼 증가한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즉 1등급 맞은 것보다 9등급 맞았던 때가 16점 수능 점수 잘 볼 거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뭐 기적을 바라나요? 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적어도 우리가 스케일을 덜 고려했다라는 것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부호부터가 사실 글러먹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데이터를 보든 안 보든 간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타 등등 다양하게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 세타를 우리가 멋대로 정하는, 그냥 쓱 보고 정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뭐에 기반해서 정하자?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해보자라는 겁니다. 결국 위식에서 궁금한 거는 이 세타 값 6개를 잘 조율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방금은 엉망진창이었어. 우리가 정량적으로 엉망진창이었다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얘는 의미여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우리가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세타 값을 가장 현명하게 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를 지금부터 보자라는 겁니다. 세타 값을 잘 조율하는 게 회귀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좀 라디오 DJ가 볼륨을 살짝 올렸다가 살짝 내렸다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타를 올렸다 내렸다 음이었다 양이었다 하면서 미세하게 현명하게 조율하는 것. 그게 선형 회귀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조율하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명확히 있어요. 뭐냐면 MSE를 최대한 끌어내리는 겁니다. MSE가 낮을수록 좋은데 그걸 있는 힘껏 가능한 한 낮추는 게 이 궁극적인 선형회귀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드렸잖아요. 선형회귀의 궁극적 목표는 MSE를 최소화하는 것. MSE는 뭐의 준말이냐? mean squared error의 준말이고요. 한글로는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합니다. 팝 퀴즈를 먼저 볼까요? 말 그대로 오차의 제곱 씌운 다음에 그걸 몽땅 다 평균 내겠다라는 거예요. 오차라는 거는 뭐예요? 실제와 찍어 맞힌 거의 차이지요. 어차피 제곱을 때릴 거기 때문에 부호는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서 뭘 빼냐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학생 값에 대해서 내가 선형 회귀를 돌렸어요. 너는 대충 보니까 290 맞을 놈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 가니까 250 맞았네. 그러면 얘의 오차는 몇 점? 2라는 겁니다. 40점. 그럼 그 40의 제곱을 때리자라는 거예요. 그럼 1600이 되겠고요. 적을게요. 을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오차 제곱이 얼마가 될까요? 400일 것 같습니다. 병의 경우에는 오차 제곱이 2500인가요? 자, 그러면 얘 셋의 평균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때리면 되죠.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때리면은 4500을 3으로 나눈 거니까 1500. 그게 바로 MSE가 되겠다. 결국 이 상황에서 MSE는 1500이 되겠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단순 한 케이스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얘 딴에는 열심히 세타를 찾은 거야. 내가 대충 두뇌 풀가동 해보니까 세타 제로는 뭐가 되고 세타 1은 마이너스 0.7이고 세타 2는 마이너스 0.5고 이런 식으로 세타 6개의 조합을 해서 딱 돌려봤더니 MSE가 1500인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세상 어떤 세타 조합도 얘보다 잘 나올 수 없어. 다시 말해서 내가 세타 조합을 바꿔봤더니 1600 나와, 1900 나와, 2700 나와. 아무리 애를 써도 1500 밑으로 못 가네? 그럼 그게 뭐야? 그게 바로 황금 세타 조합. 우리가 찾던 선형회귀에서의 최종 세타 조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세타를 미세하게 바꿔. 얘를 내리고 얘를 올리고 했더니 1500이 아니라 졸지에 500이 돼버렸네. 그러면은 걔가 우리가 찾는 황금 조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타를 미세하게 조율해가면서 MSE가 가장 낮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이 바로 세타. 우리가 찾는 6개의 개수. 왜 6개일까요? 변수는 5개지만 상수항까지 있었죠. 상수항까지 개수로 따져서 6개의 개수를 찾는 게 바로 선형회귀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수를 찾기 위한 식이 있겠죠. 근데 우리 그 식까지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에서도 별량이 하나인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MSE도 계산하고 세타도 계산하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변량이 2개, 즉 투입되는 독립 변수가 2개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손으로 계산하는 건 불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식을 직접 보지는 않고 우리는 직접 계산하는 대신 세타 값을 사이킨론을 통해서 얻을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결국 황금 세타 조합을 찾는 게 컴퓨터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가 무엇을, 어떤 코드를 입력해야 실행이 될지 한번 봐야겠죠. 필수 라이브러리를 볼 건데 코딩할 시간 따로 드릴게요. 슬라이드만 보겠습니다. 주요한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판다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CSV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와야 되니까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매프논립은 뒤에 시각화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킨런이라는 친구를 쓰게 되겠는데 여러분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기타 등등 관련 과목들을 들은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기본적인 수준의 기계학습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킨런의 모델 실렉션을 가보시면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있어요. 뒤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데이터를 통짜로 넣으면 안 됩니다. 데이터를 쪼개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 쪼개기 위한, 즉 데이터를 분리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체는 사실 마지막 줄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황금 세타 조합을 찾기 위해서는 리니어 리그레션 라이브러리를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러오고 데이터를 나눌 건데 여기부터는 저희 직접 작성을 할게요. 콜앱이나 파이썬 환경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score.csv 받으셨죠? 콜앱이나 환경에 넣어주시고요.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판다스부터 해서 같이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as plt 안 쓰지만 혹시나 from scikit-learn 기본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제공하는 요 scikit-learn에서 다양한 걸 가져올 건데 모델 실렉션 중에서도 train, test, split 뭔가 그냥 쪼개는 게 아니라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쪼개는 것만 같아요. 리니어 모델. 사실상 이 마지막 줄이 본체라고 말씀드렸죠. 리니어 리그레션. 보통은 그래서 LR로 많이들 줄입니다. 선형 회귀 LR. 자, 그 상태에서 그냥 바로 같은 셀에 적어보죠. 데이터 프레임은 불러와야 된다. 어디서? score.csv에서. 그 다음에 df를 그냥 열어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생겼거든요. 스튜던트 넘버부터 시작을 해서 수능까지 총 300학생이군요. 300학생의 수능 성적과 1, 2, 3, 6, 9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다시 한번 보면은 사실 변수마다 특성이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는 스튜던트 넘버는 우리가 단순히 행들을 구분하기 위한 인덱스 역할이기 때문에 얘를 수식에 넣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쓰는 건 얘를 제외한 1, 2, 3, 6, 9 수능인데 사실 이 6개의 변수는 두 그룹으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어떤 그룹으로 나눌 거냐 중요합니다. 알고 싶은 그룹과 알고 싶기 위해 투입되는 그룹 이 두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수능 점수 하나입니다. 이거 알고 싶어서 지금 여기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은 아예 따로 빼버리고 Y로 따로 빼버리고 그 Y를 얻기 위한 여정에 투입되는 즉 희생되는 제물로 바쳐지는 변수들은 뭐가 있느냐? 전부입니다. 전부. 우리 수능 성적 하나 맞추기 위해서 뭐를 다 넣어봐요. 1학년 것도 고려해보고 2학년 것도 고려해보고 3학년 거 6모, 9모 다 고려해보잖아. 결국 이 6개의 변수는 5개 한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왼쪽 5개를 무엇이라고 한다? 투입되는 독립변수 또는 X들이라고 얘기합니다. X. 투입되는 독립변수 X들이라고 얘기하고 결국 맞히고자 하는 거 궁극적인 목표. 그게 뭐다? 종속변수 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변수가 곧 X, 종속변수가 곧 Y가 되겠습니다. 여기 적어드렸어요, 사실. 독립변수 X, 종속변수 Y라고 적었는데 자 그러면 X, Y를 특성이 다르니까 분리해야 되겠죠. 어떻게 분리하냐? 여러분 마음대로 분리하시면 됩니다. 뭐 LOC를 쓰시든 그냥 이렇게 하시든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할게요.
이 상태에서 dfx를 따로 뽑겠습니다. 자, x는 x들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만 가지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5개의 변수 가지고 수능 점수 찍는 거니까. 5개를 몽땅 다 뽑을게요. 자,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할 땐 대괄호 2개 써야 되는 거 문법적으로 유의해 주시고 1, 2, 3 지금은 5개니까 그냥 이 정도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모까지 이 5개를 dfx로 뽑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dfy는 하나밖에 없네요. 우리는 y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x를 투입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분리입니다. 즉 y와 x를 분리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식을 애초에 y는 뭐시기로 세웠기 때문에 얘를 분리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복잡한 분리가 더 필요해요. 무슨 분리가 필요하냐? 이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기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300명의 수능 성적까지 다 알고 있어요. 300명의 1, 2, 3, 6, 9뿐만이 아니라 수능 성적까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억지로 300명 중 240명의 데이터로만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60명은 따로 빼야 돼요. 왜 그러냐?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은 우리가 300명을 전부 투입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1번 학생의 경우에는 1, 2, 3, 6, 9가 요렇고 수능이 요렇게 생겼어. 그러면 세타를 올렸더니 수능 점수랑 너무 멀어지네. 그러면 세타를 낮춰보고 세타2를 낮췄더니 수능 점수랑 너무 동떨어지네. 그럼 세타2를 올려보고 이렇게 1번 학생을 희생시켜요. 그리고 2번 학생을 희생시켜요. 그리고 3번 학생을 희생시켜요. 그렇게 해서 300명 모든 학생의 수능 성적까지 다 희생시켜서 황금 세타 조합을 찾았다. 그러면은 공허해집니다. 뭐가 공허해지냐면은 300명 걸 가지고 기가 막힌 식을 냈는데 그걸 평가할 방도가 없어져요. 그냥 300명 거 가지고 평가하면 되잖아요, 식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학습한 값을 가지고 그대로 평가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렇게 비유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설명드렸죠. 근데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에 똑같은 표현으로 나오나요? 적어도 재수업 들은 분들은 아닌 걸 아실 겁니다. 이렇게 배웠다 하더라도 시험장에서는 생판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수능도 그렇잖아. 실제 수능 시험장 가면은 뭐 센에 있는 문제 그런 거 절대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식으로 만드는데 투입된 데이터, 우린 이걸 고급지게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금 세타를 찾기 위해서 장렬하게 전사한 이런 데이터들은 학습된 데이터고 그 데이터는 평가에 쓰이지 않습니다. 결국 뭐다? 우리 수능장에서는 매번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는 것처럼 60명을 빼자. 60명을 애초에 빼가지고 240명 걸로만 열심히 공부를 해. 이 240명 거 가지고는 내가 뭐 다 해도 돼요. 1, 2, 3, 6, 9 수능 가지고 세타를 올렸더니 어떻게 되고 내렸더니 어떻게 되고 황금 세타를 찾는데 다 써도 됩니다. 다 투입해도 되는데 이 60명만큼은 데이터를 따로 빼놨다가 어디에 쓴다? 평가에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60명을 빼야 되는데 그 60명을 빼는 것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60명을 예를 들어서 1번부터 240명 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241번부터 300번 가지고 검증, 평가라고도 해요. 평가를 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느냐? 데이터가 편향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score.csv 보여드리자면 그거 아니죠. 자, 1번부터 240번까지 학습을 하고 그리고 241번부터 300번까지로 밸리데이션, 평가 또는 검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벌어질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제가 데이터셋을 드릴 때 수능 내림차순으로 즉 고득점자부터 1번에 가도록 배치를 해드렸어요. 그 말인즉슨 제가 방금 전과 같이 위에서 240 덜어내고 밑에서 60 덜어내는 그런 분리를 하게 되는 경우엔 뭐 하는 것과 같다? 고득점자만으로 학습하고 저득점자만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실제로도 데이터셋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고득점자의 패턴이랑 저득점자의 패턴이 다르잖아. 예를 들어 고득점자일수록 육모구모가 더 중요하고 저득점자일수록 내신이 더 중요하다.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사실 포커스가 달라지는 거죠. 결국 좀 잘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60명을 그냥 쓱 드러내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파이썬 기초문법만으로도 랜덤하게 드러내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뭘 그렇게 매번 해? 구문이 있는데.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바로 그 기능을 대신해 준다라는 겁니다. 얘는 쏙 덜어내는데 랜덤하게 60명을 덜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인자를 4개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슬라이드가 이렇게 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적어드린 거예요. 실제로는 한 줄에 적으시면 됩니다. 4가지를 인자로 봤는데 첫 번째는 X, 두 번째는 Y. 당연하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받고 랜덤 스테이트와 테스트 사이즈를 봤는데 뒤가 더 중요해요. 테스트 사이즈의 경우에는 0.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측이 가능하죠. 뭐다? 테스트 셋의 크기, 즉 평가를 위해 미리 빼놓는 놈의 크기, 배율이 되겠습니다. 100% 중에서 20%를 빼겠다라는 건 300명 중에 60명 빼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0.20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고요. 랜덤 스테이트는 뭐냐면요. 그냥 무작위 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드 익숙하잖아. 똑같은 시드에선 똑같은 난수 조합이 나오는 거. 그 시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편의상 0이나 777로 많이들 얘기해요. 여기서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의 결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몇 조각이 나오는지 알 수 있냐면 원본 데이터셋이 거대하게 있었어요. 거대하게 뭐 1, 2, 뭐 학번 빼고 1, 2, 3, 6, 9 수능이 있었어. 그리고 1번부터 300명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분리가 있었습니다. 1, 2, 3, 6, 9 와 수능을 X와 Y로 분리하는 거. 근데 지금 하나 더 배운 거죠. 60명을 드러내래. 무작위로 드러내지만 편의상 그냥 이렇게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몇 조각? 데이터가? 보이시죠? 예, 몇 조각? 4조각이죠. 4조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도 4개를 미리 파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뭘로? 트레인용 독립변수, 검증용 독립변수, 트레인용 종속변수, 검증용 종속변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좀 줄이 기니까 지금 작성을 해볼까요? 한 줄인데 의미가 좀 중요했습니다. 콤마, 밸리드 콤마, 밸리드. 4조각으로 나뉠 수밖에 없다. 물론 60명은 랜덤하게 뽑지만 저 순서로 뽑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4개의 서로 다른 클러스터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걸 뭐를 통해서 한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통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4개의 인자를 봤는데 잘 잘라놓은 X와 잘 잘라놓은 Y 를 가지고 하고요. 랜덤 스테이트는 시드라고 했습니다. 편의상 0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 야, 300명 중에 몇 %를 검증용으로 빼둘래? 라고 했을 때 보통은 20 내지 30%를 뺍니다. 여기선 슬라이드랑 동일하게 20%를 뺄게요. 20%라는 거는 0.2 또는 0.20이라는 거겠죠. 한 줄에 꼭 들어차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잘 됐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개 한번 볼게요. X 밸리드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잘 이해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밸리드는 데이터 프레임을 잘랐으니까 역시 데이터 프레임이겠죠. 초콜릿 자르면 초콜릿이잖아. 데이터 프레임일 텐데 얘는 몇 행 몇 열의 데이터 프레임일까요? 이 코드 기준으로 60행 5열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왜? 일단 5열인 건 분명해요. 어차피 X 밸리드는 X입니다. X의 운명이에요. 근데 독립변수를 몇 개 넣는다고?
5개니까 5열인 건 분명하고요. 아, 0.20, 20%만큼 뽑으래. 300에 20%, 60명 뽑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자, 일단 랜덤 스테이트 잘 작동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1번부터 200번까지 뽑은 게 아니라 랜덤하게 무작위로 0시드 기준으로 뽑았으니까. 그렇게 60명의 데이터가 5개의 열로 분포되어 있다. 이게 X 밸리드. 반대로 Y 트레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Y밖에 없으니까 단일 열의 트레이는 20%를 제한 나머지니 240행이 되겠다. 볼까요? 열이 하나기 때문에 시리즈로 취급되어서 이렇게 출력되는 거일 뿐입니다. 총 240행인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잘 쪼갰으니 이제 뭐만 남았냐면 진짜 세타 찾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 황금 세타를 네가 알아서 찾아봐 라고 넘겨주는 일, 토스해주는 일만 남았는데 그건 10분 쉬었다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시 정각에 돌아오죠. 자, 저희 남은 내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콜릿을 4개로 쪼갰어요. X, Y로 쪼갠 뒤에 더 중요한 쪼개기를 했다. 트레인 밸리데이션. 결국 학습은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80% 내지 70% 정도로만 한다. 그래서 미리 평가용 데이터를 빼놨다가 나중에 평가를 위해 두고 결국 남은 대다수의 데이터로 학습을 수행한다. 그걸로 세타를 찾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결국 4개의 초콜릿 조각으로 쪼개지는데 그러니까 4개를 각각 선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조각 면면도 살펴보았고 이젠 결국 뭐다? 복잡한 계산, 세타, 황금 세타를 찾는 계산은 컴퓨터한테 넘겨주자라는 겁니다. 자, 이게 사이킨런에서 활용하는 대부분 모델들의 공통된 문법적 특징인데 약간 공장을 차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리니어 리그레션 괄호 돼 있다라는 거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리니어 리그레션, 즉 선형 회귀를 하는 공장을 차리는 겁니다. 근데 공장에 이름이 들어가야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시흥 3공장, 뭐 강원 2공장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이름을 그냥 여러분 편의로 지으시면 됩니다. REG일 이유는 없어요. 저는 그냥 약자기 때문에 편하니까 REG로 지은 겁니다. REG라는 이름의 공장을 차리고 지금부터 뭐 하면 된다? 우리 파이썬 문법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얘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fit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이 제공하는 것 중에서 이 fit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최적화된 개수를 찾아라 해서 fit이에요. 우리 패션에서도 가장 핏에 맞는 옷을 고르는 것처럼 이 fit이라는 거는 다른 모델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에는 내 데이터에 꼭 맞는, 내 몸에 꼭 맞는 황금 옷, 황금 세타를 찾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심해야 될 건 뭐예요? 300명 거 가지고 fit을 하면 안 되고요. 60명 거 가지고 fit을 하면 더도 안 되고 240명 거 우리 그걸로 황금 세타 찾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240명 걸로 쿵짝쿵짝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트레인이었습니다. X 트레인, Y 트레인 2개를 넣어서 fit을 수행하면은 알아서 변수 따로 선언 안 했죠. 이 REG 모델 자체의 개수가 저장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수를 얘가 알아서 찾는 거예요. 코드 작성할 시간은 또 따로 드릴 거고요. 밑에까지 보고 코드를 쓰자면은 우리가 결국 이 REG에서 꺼내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야, 그래서 세타 뭔데? 라는 거죠. 근데 그 세타도 사실 장르가 조금씩 달라요. 세타 제로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x가 안 붙는 단순 상수항이었죠. 그래서 그 상수항을 얻기 위해서는 인터셉트를 활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건 개수를 얻든 상수항을 얻든 언더바가 들어가요. 이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인터셉트가 왜 상수항이냐? 우리 1차 함수를 생각했을 때 1차 함수의 기본꼴에 붙는 상수항 그게 곧 사실 절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절편을 따서 인터셉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수항이 되겠고 코에프의 경우에는 코에피션트의 준말이겠죠. 개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몇 개 나올까? 5개가 나오겠죠. 돌려볼까요? 파이썬으로 가겠습니다. 이미 벌써 작성한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작성을 할게요. REG라는 공장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이고 REG에다가 fit을 때리도록 할게요. 야, 내가 240명 거 가지고 황금 세타 찾을 건데 네가 알아서 찾아라. 240명의 X와 Y를 가지고. 즉 X, Y 잘 쪼개는 거, 트레인, 밸리드 잘 쪼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엉뚱한 데이터셋을 넣으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fit을 한 다음에 결과를 잘 봐야겠죠. 결과를 2가지를 다 볼 건데 첫 번째로는 5개의
개수들, 황금 세타들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황금 상수항까지 볼 건데 언더바 꼭 문법적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과 볼까요? 적어도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뭐 100 넣고 개수 2 넣고 3 넣고 보단 잘 나오겠지. 결과 한번 볼까요? 그 사이에 런타임이 또 깨졌나 봐. 아, 흥미롭습니다. 뭔가 값이 길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귀찮으니까 한 소수점 첫째 자리 또는 정수 정도로 커트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예고 드린 대로 상수항이 인터셉트입니다. 그래서 상수항인 즉슨 174.18이 되는데 지금부터 웬만한 건 정수 컷하고요. 이렇게 정수 컷하면 0이 되는 경우에는 한 자리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 그러면 우리 원래식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렇게 생겨 먹었었습니다. 1 내신의 준말입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타들, 상수항을 포함한 총 6개의 세타 빵이라고 할까요? 이 6개의 세타를 찾는 건 얘가 대신 수행해 준 겁니다. 정확히는 fit, 리니어 리그레션의 fit이 수행을 해준 거고요. 여러분 만약에 저랑 동일한 랜덤 스테이트, 즉 저랑 같은 시드를 심으셨다면 같은 결과를 얻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타 제로부터 얘기하자면 제가 반올림하자고 했죠? 정수 단위로. 얘 지금 음영 처리한 거 얼마입니까? 174인가요? 그렇죠. 세타 1은 순서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상수항 나중에 출력하고 개수를 먼저 출력했으니까 얘부터 세타 1, 2, 3, 4, 5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편의상 그냥 소수점은 없앨게요. 마이너스 8 반올림해서 마이너스 11 더하기 0.2 정도까지 남겨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뒤도 0.5 정도까지 남겨야 할 것 같아요. 자, 적어도 제가 맨 처음에 제시했던 주먹구구식 개수들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정확해 보입니다. 왜? 우리 데이터로 직접 돌려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오차를 계산해서 MSE를 내고 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처음 제가 제안한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내신 세 등급에 대해서는 모두 음해부호를 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1등급 받을 내신을 2등급 받았다면, 즉 1 내신 값이 플러스 1이 됐다면 4점만큼의 감점을 매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높을수록, 내신 절대 등급이 높을수록 수능에서 못 볼 거다라는 예측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게 좋습니다. 자, 하나 더 영리한 거 혹시 언급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이게 어째서 좀 영리한 조합일까요? 세타가. 일단 마이너스 플러스는 좋아. 6모 9모는 잘 볼수록 수능 잘 보는 거고 1, 2, 3 내는 높을수록 수능 못 보는 거니까. 근데 그거 말고 캐치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너무 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을 보더라도 6모, 9모를 보더라도 6모, 9모를 먼저 볼게요. 자, 6모는 수능이랑 좀 떨어져 있습니다. 5달, 6달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4달, 5달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 못 보더라도 6모 is nothing, 9모 is everything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실 요 성적이 보통 수능이랑 비슷하게 가지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300점 만점의 스케일의 변수 2개라고 할지라도 사실 9모를 따를 경향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 가중치를 진짜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어요. 6모 is nothing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덜한 영향력을 주는 반면에 9모는 아주 큰, 거의 절반이죠. 절반의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고 흥미롭게도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2학년은 못할 수도 있지. 근데 3학년을 못하면 11점만큼 까인다. 이렇게 페널티를 크게 준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긴 봐야 돼요. 우리 1월 대를 대비해서 60명 걸 빼놨잖아. 이게 240명한테는 좋은 시기거든요. 240명 기준으로는 MSE가 최소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했을 때 240명
MSE가 뭐라고 할까요? 뭐 28.337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것보다 세타를 여러분이 제 아무리 바꾸더라도 28.337보다 낮게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240명 대상으로는 진짜 좋은 모델, 좋은 식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 근데 우리가 실제로 평가할 때 그래서 이게 그냥 미지의 누군가, 미지의 상대, 아니 나아가서 모든 고3을 대상으로 적용했을 때 좋은 식인가라고 물을 때는 60명, 따로 빼놓은 60명 대상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못 보던 문제로 수능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학년 때 1등급이었다고 칠게요. 그리고 2학년 때 2등급. 그리고 3학년 때 다시 1등급. 그리고 육모를 200점. 구모도 200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수능 성적 알든 모르든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174 빼기 4, 빼기 16, 빼기 11, 더하기 100, 더하기 40, 더하기 1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이게 선형회귀식의 원리이자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 슬라이드로 돌아가도록 하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y프레드라는 거를 새로 얻어볼 텐데 우리 predict라는 새 구문을 한번 써볼 거예요. 요거는 슬라이드 띄움과 동시에 한번 실행해 볼게요. 바로 파이썬으로 가셔서 똑같은 셀에다가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프린트까지 다 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뭐 하나 더 해볼 거냐? predict를 더 해볼 겁니다. predict를 해볼 건데 동일한 공장명에다가 predict를 해요. 자, 여러분 사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얘가 무슨 기능을 수행할진 대충 눈에 보입니다. 무슨 기능? 우리 방금 전에 내가 1학년 때 왕년에 이랬어 라고 한다면 수능이 몇 점 나올지 찍어 맞췄죠. 그 찍어 맞히는 걸 기계적으로 하는 게 프레딕트 구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마침 찍어 맞히기 좋게 뭐를 빼놨어? 60명을 랜덤하게 빼놨죠. 그럼 결국 뭐다? 빼놓은 60명의 1, 2, 3, 6, 9 데이터로 찍어본다. 그 찍은 결과가 y프레드가 되겠다. 프레딕션의 준말입니다. 프레드 y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거 한번 작성하고 바로 실행해 볼까요? x 밸리드. 야, 내가 이럴까봐 60명 거 빼놨어. 240명 건 장렬히 전사했으니까 60명의 새로운 새삥 x를 데리고 y를 한번 수능 성적을 한번 찍어보자라는 겁니다. 찍은 결과는 y프레드에 저장하고 출력까지 한번 해볼게요. y프레드를. 그럼 무슨 결과가 나오냐? 자, 요 두 개 프린트는 살짝만 뮤트 하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나와서. 자, 최대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레이가 나오는데 이거 안 세봐도 몇 개인지 알 것 같아? 60개겠죠. 왜? 60세트 가지고 결측치가 없으니까 60세트 가지고 Y값을 예측했으니까 아, 이 사람은 수능장 가서 223.5점 맞겠다. 여러분 실제로 수능장 가서 223.5점 맞을 방법은 없지요. 예측이니까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는 거다. 얘는 이렇게 보겠다. 얘는 대충 225점 정도 맞겠다. 예측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뭐가 핵심이겠어요? 60명을 빼둔 이유는 얘가 좋은 식인지 나쁜 식인지 평가하려고 evaluate 하려고 빼둔 거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랑 뭐랑 비교해야 좋겠습니까? 변수로 말씀하셔도 되고 설명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얘랑 뭐랑 비교하는 게 우리의 최종 종착역이겠어요? 실제 누구의 수능 성적 몇 명에? 60명의 수능 성적. 우리 사실 아예 변수로 빼놨는데 뭐더라? Y 밸리드인가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60명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60명을 미리 빼놔서 걔들 수능 성적까지 미리 보관해 놨어요. Y 밸리드. 그럼 걔랑 비교하면 되겠네. 우리 아예 아날로그하게 비교해 볼까요? 이거를 정말 수식에 넣어가지고 각기 비교해서 제곱하고 평균 내고 하는 건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눈으로 보자면
자, 적어도 우리가 앞에 한 5놈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놈 인덱스고요. 얘가 실제 값인데 공교롭게도 인덱스랑 수능 점수가 같네. 208점을 맞은 친구가 몇 점 맞을 거라고 예측한 거예요? 223점 맞을 거라고 예측한 건데 이 정도면 사실 글쎄 썩 나쁘진 않은 것 같아. 15점 정도, 20점도 오차가 안 나는 거잖아. 두 번째 놈 볼까? 213점 맞은 놈이에요. 실제로. 근데 예측은 뭘로 했다? 224점. 오, 더 정확하게 했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20점 안쪽으로 예측을 했다. 그러면 썩 나쁘지 않은 모델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적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야 진짜 몇 퍼센트의 정확도를 가지는데 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슬라이드까지 해서 질문 있을까요? 자, 이거는 가볍게 언급을 드릴게요. 제가 라이브러리를 직접 돌려보지 않고 가볍게 만시간상 언급을 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은 사실 데이터가 뭐 현실 데이터의 크기, 방대한 크기랑 비교했을 때는 좀 작지만 아주 없진 않아요. 300명 정도면 아주 없는 상황은 아니거든. 근데 예를 들어 진짜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5명밖에 없어. 1, 2, 3, 6, 9 수능 성적을 다 가지고 있는 놈이 5명밖에 없다라는 거지. 내 데이터셋이 5행밖에 없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20%를 밸리데이션으로 뺀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4명 1명으로 나뉘어요. 너무 극단적이지. 4명은 그렇다 치고 내 모델의 운명을 결정지을 평가 대상이 1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얘를 잘 맞추면 굿, 못 맞추면 롱이라는 거죠. 자, 그럴 때 데이터가 적을 때는 이러한 편향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K-fold validation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K-fold라는 건 영어로 한글로는 K-겹 교차 검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데이터가 진짜 5개는 아니겠죠. 근데 그의 준하게 굉장히 작을 때에는 애초에 겹겹이 한 번씩 해보자라는 겁니다. 즉 얘를 밸리데이션 또는 테스트셋으로 빼서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얘를 테스트셋으로 빼서 한번 돌려보고 이렇게 겹 바이 겹으로 다 해봐서 평균 때리기. 그게 바로 K-fold validation이 될 텐데 적어도 우리가 오늘 본 데이터셋에서는 요거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요. 자, 엑서사이즈 2는 문제 소개만 드리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셔요. 그 넥타이 효과, 립스틱 효과라는 거 들어본 분 있을 겁니다. 경제 용어인데 경제가 불황일 때 소비자 만족도가 높으면서 가격은 싸. 그러니까 싸면서도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제품들이 잘 팔려요. 예를 들어 뭐 립스틱 넥타이가 막 그 노트북 가격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립스틱 넥타이 같은 거 싸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수요가 올라가는 거를 립스틱 효과 또는 넥타이 효과라고 경제학에서 얘기를 한답니다. 이거를 선형의기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경제 불황 지수를 이콘, 립스틱 수요를 립, 넥타이 수요를 타이로 해서 제가 CSV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해보실 수 있도록 주어진 모든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활용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 2, 3번에 한번 답해 보시죠. 첫 번째, 선형회기식은 어떻게 나올까? 두 번째, 립스틱 수요와 넥타이 수요가 주어져 있을 때 경제 불황 지수. 가상의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은 없겠지만 한번 예측해 보면 경제 불황 지수가 얼마일까? 세 번째, 이거를 토대로 봤을 때 립스틱 효과 또는 넥타이 효과는 실제하는가, 실존하는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많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상관 분석 가볍게 살펴보고 그 뒤에 회귀, 식을 한번 실제로 얻어보았는데 다음 시간에 이 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평가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의사결정나무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는 분들만 남아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